예, 이번 차시에서는 자동 변속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 변속기에는 유체 클러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유체 클러치가 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기관, 크랭크 축의 펌프, 변속기 입력 축의 터빈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 맴돌이 흐름이라고 하는데 와류라고 하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명량을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와류가 있어서 배들의 그러니까 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배의 움직임이 매우 어렵다라는 나오는데 그게 왜 와류 때문에 그래요. 물이 일자로 흐르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협소해서. 그런 것처럼 그걸 와류라고 하는데 그 오일의 맴돌이 흐름, 와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링을 준다. 즉 와류가 있으면은 오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정체가 되거나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 와류로 인해 가지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클러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링을 준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동력 전달 효율은 98%이고 토크 변환율은 1에서 3대 1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동력 전달 효율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98%를 기억했나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동력 전달 효율은. 그래서 100%가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새로운 택이에요. 그리고 토크 변환율은 1 혹은 3대 1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토크 컨버터, 기관 크랭크 축의 펌프, 변속기 입력 축의 터빈을 설치한다. 오일 흐름을 바꾸어주는 스테이터가 일방향 클러치를 통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토크 컨버터의 장점,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조작이 용이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부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속한다. 기계적인 충격을 흡수하여 엔진 수명이 길어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번 조작이 용이, 2번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3번 부하 변동에 따라 자동적 변속, 4번 기계적인 충격을 흡수하여 엔진의 수명이 길어진다. 그 다음 답이 아닌 5번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럼 답은 뭐다? 5번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장점에 대하여 틀린 것은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명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일 구비 조건. 자, 우리가 계속 엔진 쪽에서도 오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떤 오일에 대한 구비 조건이 있을까? 역시나 점도가 낮을 것, 유성과 윤활성이 좋을 것, 내산성 비중이 클 것, 비점 착화점이 높을 것. 즉 오일이라는 가리키는 이 지칭되는 오일의 모든 조건, 점도, 유성과 윤활성, 내산성 비중, 비점 착화점, 공통되게 나오지만 특이하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 어떤 오일인지 모르겠지만 오일이 나왔어. 오일 문제인데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일이네. 오일은 대부분 점도가 낮아야 됐었어. 특별한 케이스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활성이 좋아야지. 비점 착화점이 높아야 됐어. 이렇게 오일이라는 거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공통적 특징. 알겠죠? 자, 그럼 유성기어 장치, 링기어, 유성기어, 선기어, 캐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 저속력 호전이 가능하며 토크 컨버터의 보조기구로 후진 조작하기 위한 장치이다. 자, 유성기어 장치가 보다 고속, 저속력 호전이 가능. 토크 컨버터의 보조기구로 후진 조작. 이게 2번.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유성기어가 뭐였지라고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압 제어 장치에 의해 주행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속한다. 이렇게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드라이브 라인, 뒷차축 구동 방식으로 슬립 이음, 자재 이음, 추진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립 이음, 추진축의 길이 변화를 주는 장치이다. 자재 이음, 변속기와 중감속 기어 사이의 구동각도 변화를 주는 장치이다.
자, 십자형 자재이음, 등속도 자재이음 요거 읽어보고 가시고요.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 종감속 기어, 기관의 동력을 최종적으로 감속시켜 증가된 구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한다. 자, 동력을 최종적으로 감속이에요. 그래서 감속기어예요. 그리고 증가된 구동력, 감속시킨다고 해서 구동력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감속을 시켰는데 구동력이 증가됐대. 그래서 그걸 바퀴까지 전달하는, 그래서 종감속기어예요. 종감속비는 링기어 이수를 공동 피니언 이수로 나누어 값이다. 그렇답니다. 종감속비가 적으면 등판 능력이 떨어진다. 종감속비가 크면 가동 성능이 향상된다. 자, 그 다음 차동기어. 차동장치는 차동 사이드 기어, 차동 피니언 기어, 피니언 축 및 케이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타이어식 건설 기계가 회전할 때 바깥쪽 바퀴를 안쪽 바퀴보다 빠르게 회전시켜준다. 이게 뭐냐면 지게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뒷바퀴를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할 때 여기가 한 바퀴 굴러갈 때 여기가 두 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더 굴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하나 갈 때 얘가 두 번 가니까 이쪽으로 휘겠죠. 그쵸? 왜냐? 얘는 두 번 가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데 얘는 한 번 가니까 요만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빠르게 회전시키는 이 얘기고요. 선회할 때 구동바퀴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하여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바퀴에 많은 동력을 전달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X축 지지방식, 전부동식, 반부동식, 4분의 3 부동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부동식은 뭘까요? 차량 하중을 하우징 받고 X축의 동력만 전달하는 방식. 반부동식, 차량 하중을 엑셀측의 2분의 1, 하우징이 2분의 1 지지하는 방식이 되죠. 자, 여기는 하우징을 받고 엑셀측의 동력만 전달. 근데 여기 뭐예요? 차량 하중을 하우징이 여긴 다 받는 거고 엑셀축은 동력만 있는데 하중을 엑셀축에서도 반, 하우징에서도 반 해가지고 반부동식이에요. 전체 반. 그래서 전부동식과 반부동식의 차이는 뭐다? 하중은 전부동식은 하중은 하우징, 엑셀측은 동력, 반은 둘 다 반반 분배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4분의 3 부동식 차량 하중을 엑셀축이 4분의 1 지지 동시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력 전달 장치 구조와 기능. 자, 이제 구조입니다. 클러치. 전전차신가 전차시에 얘기했죠. 클러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자, 클러치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클러치를 예를 들면은 기어 바꿀 때 밟고 기어 바꾸고 그 다음에 기어 놓고 엑셀 밟잖아요. 우리 차. 그런 것처럼 이 클러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이휠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되어 변속기에 전달되는 기관의 동력을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장치. 단속. 연결했다가 연결 안 했다가 이렇게 단속하는 거예요. 구비 조건.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구조가 간단, 조작이 쉬울 것, 내열성과 방열이 좋고 고장이 적을 것.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구조 간단, 조작 쉬운 것, 내열성과 방열이 좋고 고장이 적을 것. 자, 그러면은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시험에 나오기 좋을까요? 1번이겠죠.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을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치의 구비 조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류. 마찰 클러치. 원판이나 원뿔형의 클러치 형태로 마찰판을 밀어붙여서 동력을 전달. 뭐야?
마찰판을 밀어붙여서 동력을 전달. 요게 마찰 클러치예요. 자동 클러치. 클러치 페달의 조작 없이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클러치. 쉽게 말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구조, 클러치판, 클러치 축, 압력판, 클러치 페달.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클러치 페달의 종류를 한번 읽어봅시다.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에 페달의 조작력을 전달한다. 릴리스 베어링 페달 작동 시 포크에 의해 회전 중인 릴리스 레버를 눌러 기관의 동력을 차단한다. 장비 구조에서 4번 용량을 볼게요. 용량은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회전력의 크기 그리고 기관 회전력의 1.5에서 2.5배 정도이다. 용량이 크면 플라이휠에 연결될 때 시동이 정지하기 쉽다. 용량이 작으면 미끄러져서 클러치판의 마멸이 촉진된다. 자, 크면 시동이 정지하기 쉽다. 적으면 마멸이 촉진된다. 뭐가? 클러치판이 플라이휠이 연결될 때.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간극 페달을 밟고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기까지의 거리. 자, 내가 클러치 페달을 밟았어요. 그럼 릴리스 베어링에서 이게 릴리스 레버까지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자유간극이 클 때 클러치 차단이 불량해져서 변속 시 소음 및 발생 기어가 손상된다. 자, 서로의 간극이 자유간극이 큰 거야. 그러면은 클러치가 차단하려면 어떻게? 이 베어링하고 레버 사이가 기니까 바로 대드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턱턱 하는 소리가 되면서 불량해지니까 소음도 발생하고 이 턱턱 하면서 기어가 손상된다. 너무 작아. 자유간극이 적어. 그러면 바로 따락 들어가 버리니까 쫙 붙어가지고 클러치가 미끄러지고 클러치판이 과열되어 손상된다. 미끄러지면서 붙은 상태로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찰열이 발생해. 그래서 클러치판이 과열되어 손상된다. 자, 아래에 있는 클러치 슬립 불량 원리인가 차단 불량 원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력 전달 순서를 봅시다. 자, 클러치 형식, 토크 컨버터 형식, 유압 조작 형식, 전동 형식이 있죠? 자, 클러치 형식은 기관, 클러치, 변속기, 중간속 기어 및 차동 기어, 앞차축, 앞바퀴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토크 컨버터는 어때요?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긴 클러치가 들어갔으면은 토크 컨버터는 여기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고 변속기 여기 또 이제 프로펠러 축과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없었던 1번에는 없었던 프로펠러 축과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고 증감속 기어 및 차동 장치 요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감속 장치를 가요. 앞차 축과 앞바퀴가 아니라 여기는 최종 감속 장치를 갖다가 차륜으로 가요. 그럼 3번 유압 조작 방식은 뭐냐? 기관, 토크 컨버터도 같아. 그런데 여긴 또 파워 시프트가 변속기하고 사이에 끼어 들어가. 1번하고 2번은 기관 클러치 변속기냐 기관 토크 컨버터 변속기냐인데 유압 조작은 토크 컨버터까지 간 다음에 파워 시프트가 들어가. 그 다음 변속기, 그 다음 차동 장치, 앞차축, 앞바퀴.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에 어느 정도 앞차축, 앞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2번에 있던 토크 컨버터가 있는데 프로펠러 축이 없고 변속기 앞에 파워 시프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전동 형식은 뭐냐? 축전지, 컨트롤러, 구동 모터, 변속기, 종감속 기어 및 차동 장치, 앞 구동축, 앞바퀴. 그러니까 다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 동력 전달 순서는 외우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동장치 들어갈게요. 제동장치 구조와 기능. 1번 역할. 자, 제동장치가 우리가 뭐예요?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의 역할은 뭐겠어요? 주행 속도의 감속,
정지, 당연하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정지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그리고 구비 조건, 작동이 확실하고 신뢰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자, 왜 이래야 될까요? 주행 속도를 감속해야 되고 정지도 시켜야 되고 주차, 움직이지 않도록 정지 기능도 같이 되니까 신뢰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이겁니다. 제동 효과 조소해야 된다. 역시 앞에 똑같죠? 그 다음 점검 정비가 수월해야 된다.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동 장치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아유, 해체하는데 한 세월, 교체하는데 한 세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는 장치 중 하나인 제동 장치가 이렇게 번거로운데 이거 해먹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비가 수월해야 한다. 자, 다음 유압 브레이크. 자, 유압 브레이크가 뭔지 좀 봅시다. 유압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그냥 그렇대요. 파스칼의 원리 알고만 넘어갑시다. 모든 바퀴에 균등한 제동력을 발생이다. 자, 어디 모든 바퀴, 앞바퀴만 NO, 뒷바퀴만 NO, 모든 바퀴. 아시겠죠? 구조와 기능, 마스터 실린더, 페달을 밟아 유압을 발생시킨다. 브레이크 페달, 페달을 밟는 힘의 3에서 6배 정도의 힘을 전달한다. 휠 실린더, 마스터 실린더에서 압송된 유압에 의해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밀착시킨다. 브레이크 슈, 휠 실린더의 피스톤에 의해 드럼과 접촉해서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슈와 마찰을 제동을 발생시키는 부품이다. 자,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자, 브레이크가 우리가 페달을 밟아. 그러면은 이 페달의 힘이 3에서 6배라고 했죠. 6배 힘으로 여기 그 브레이크 드럼 있죠. 요거 브레이크 드럼을 브레이크 슈와 만나게 하는 거야. 슈 드럼, 이렇게 슈드럼으로 해요. 슈드럼.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드럼이 만나서 잡아줘가지고 제동을 발생시키는 건데, 브레이크 슈와 브레이크 드럼, 즉 슈드럼이 만나서 쓴다. 그래서 유압 브레이크는 슈드럼,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알기 편해요. 유압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슈드럼,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 바퀴와 함께 회전하며 슈와 마찰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대신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 양쪽의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패드를 압착하여 마찰력으로 제동한다. 배력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하이드로백, 흡입 진공과 대기 압력 차이를 이용 하이드로 에어백, 압축 공기 압력과 대기 압력의 차를 이용한 공기 배력 방식, 진공 배력 방식. 자, 공기 브레이크,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켜 제동작용을 한다. 브레이크 페달로 밸브를 개폐 시 공기량의 제동력을 조정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유압 브레이크 중에서 여기 드럼 브레이크나 디스크 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도 나오고 드럼 브레이크도 나오고 배력이나 공기는 크게 많이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브레이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와 기능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브레이크가 여러 개 종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알아둬야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드럼 브레이크는 뭐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뭐고, 배력 브레이크는 뭐고, 공기 브레이크는 뭔지 알아야 내가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요거는 체크 포인트. 자, 주차 브레이크,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방식의 추진 측에 설치되는 브레이크 드럼을 제동하여 센터 브레이크 방식 주로 사용한다. 자, 주차 브레이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P 개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P 개념. 베이퍼록 현상, 브레이크 내의 오일이 비등, 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현상. 자, 브레이크 내의 오일이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거고요. 이게 베이퍼록이고, 페이드 현상은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으로 드럼이 과열로 마찰계를 떨어뜨려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 페이드 현상의 가장 단적인 예가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내가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은 요 정도 브레이크 밟으면 요 정도 거리면 딱 쓰는 거예요. 근데 페이드 현상이 되면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제동 거리가. 왜? 마찰 개수가 떨어져가지고 브레이크가 그만큼 성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정상이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게 뭐 10m라고 치면은, 물론 10m는 예시입니다. 10m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m가 어느 순간 20에서 30m로 늘어난다. 이거는 페이드 현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잔압을 두는 이유, 브레이크 작동 지연 및 베이퍼록을 방지한다. 회로 내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휠 실린더 내에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주행장치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1. 타이어. 타이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자, 바퀴도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검정색 고무 부분을 우린 타이어라고 많이 말하죠. 휠과 일체로 회전하며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고 제동 및 고동 선회 시 노면과의 마찰을 위해 미끄럼이 적어야 된다. 자, 그려볼게요. 자, 타이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현이면 현, 기면 해가지고 마크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타이어, 요게 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타이어의 구조를 봅시다. 트레드, 노면과의 접촉하는 고무 부분으로 내 마모성이 우수하며 카커스와 브레이커를 보호한다. 그럼 카커스는 뭐고 브레이커는 뭐냐? 카커스, 타이어의 골격 부분으로 공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충격에 의한 완충작용을 한다. 브레이커, 몇 겹의 코드층으로 내열성의 고무로 둘러싼 구조로서 트레드와 카커스 분리를 방지하고 외부 충격에 의한 완충작용을 한다. 비드부, 타이어가 림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비드부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이어가 림에서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종류는 뭐냐? 타이어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어도 참 압력에 의해서 타이어의 종류가 달려져요. 자, 고압 타이어, 땡땡해, 압력 빵빵해. 4.2에서 6.4 kg/cm 제곱. 자, 버스하고 대형 트럭. 자, 버스와 대형 트럭보다 크다, 커. 그럼 고압 타이어를 씁니다. 왜? 호드층에 겹수가 많고 고하층을 견딘다. 버스나 대형 트럭은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고 눌림이 현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이어의 보호를 위해서 호드층에 겹수가 많고 고하중을 견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저압 타이어, 압력이 2.1에서 2.5 소형 트럭.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압력이 낮을수록 차량의 종류 어쨌든 둘 중 하나겠죠. 자, 차량의 종이 작아진다. 높을 때는 버스 대형 트럭이었는데 저압으로 오니까 바로 소형 트럭 됐죠. 굵기가 크고 공기압을 낮춤으로써 완충효과가 좋다. 자, 버스가 45인승 버스였으면은 소형 트럭
이건 뭘까요? 자, 조그만한 트럭, 조그만한 버스, 그런 종류겠죠. 45명 버스였으면은 뭐 25명 버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대형 트럭이면은 막 엄청 큰 트럭, 막 4.5톤 트럭, 더 큰 트럭, 그러나 소형 트럭은 뭐다? 뭐 1톤 트럭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초저압 타이어, 이거는 그냥 일반 승용차.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 자동차 세단에 어떤 타이어가 들어간다? 초저압 타이어가 들어간다. 만약 내 차가 레이다, 작지만 힘이 센 레이다. 물론 힘이 세진 않습니다. 레이가 그래도 작지만 강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 레이도 초저압 타이어 쓴다. 다음 호칭 치수 1. 고압 타이어. 타이어 외경 인치로 씁니다. 타이어 폭 곱하기 플라이 수치, 플라이 수. 저압 타이어는 타이어 폭의 인치에서 곱하기가 아니라 빼기. 타이어 내경. 자, 타이어 폭에서 타이어 내경을 뺐는데 고압은 타이어 외경에서 타이어 폭을 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 일정 속도 이상 되면 타이어 접지부가 바로 뒷부분에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지는 접히는 현상. 자,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가면은 스탠딩 웨이브는 얘가 쪼글쪼글 해져요. 공기압이 적기 때문에 빵빵해야 이게 쭈글쭈글 안 해지는데 공기압이 적으면 빵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쭈글쭈글 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자, 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우리 차가. 근데 뭐예요? 비가 와. 그럼 이 도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젖죠? 젖어요. 물이 그냥 도로변에 흘러서 젖는다는 거죠. 젖는다. 젖어는다. 아니다. 젖는다. 어디가? 도로가. 그러면은 타이어하고 도로 사이 여기가 수막이 생겨요. 수막이 뭐야? 빗물이 얇게 코팅되어 있는 거면 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타이어하고 도로 사이에 얇게 물막이 코팅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접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져. 그래서 비 오는 날 과속하다가 급회전을 하거나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갑자기 쭉 미끄러지거나 차가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그런 게 하이드로 플래닝, 즉 수막 현상입니다. 이번 트랙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게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막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트랙을 알고 계시면 문제가 뭐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지만 난 너무 힘든데 그러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주행장치 구조와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많이 힘들죠? 이 장비 구조가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힘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